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1년이 되도록 청와대 눈치를 살피면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만을 받아왔는데요. 그런 이해찬 대표가 요즘 들어 부쩍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청와대와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청와대와 이해찬 민주당 간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인데요. 결국 총선 공천권을 놓고 문재인, 이해찬 간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여권 내의 심상치 않은 기류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네. 얼마 전에 네. 자기도 내년 총선에서 네. 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네. 이해찬 대표가 네. 내가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탁 하고 그렇죠. 나오면서부터 말하자면 이 총리의 정치권 진입설이 딱 제동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자기 영향력을 좀 극대화하면서 그 가장 라이벌이 될 수 있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오면은. 그러니까 그때도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와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데 이해찬을 그렇죠. 그냥 완전히 뒷방로인을 그렇죠. 했었습니까? 네. 사실상 이해찬 양정철 라인으로 선거를 치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밉상이니까 그런 여론들이 당내에도 네. 있고 그래서 네. 그랬는데 이해찬 대표가 눌러버린 거 아닌가요? 예. 전 그래서 왜 흥부전에 보면은 맨 후에 놀부가 심술 부리는 여러 가지가 좀 나와요. 예. 똥 누는 아이 머리 누르기. 옛날에 화장실도 없어서 길에서 누는데 예. 그 대변 보는 아이 위에서 머리 누르기. 그 이해찬 대표가 저는 이낙연 총리의 머리 누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선 지지도가 1위잖아요. 어디다 대고 숟가락 네, 대선 지지도가 1위예요. 물론 반사 이익도 있죠.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워낙 좀 리더십을 제대로 좀 보여주지 못하니까 반사 이익도 있지만 1위예요. 그래서 당 이번에 선거 대책본부장 하면서 세종시나 종로구 나가서 또 당선되고 하면은 자기 대권 주자로서 승승장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보겠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 자체가 친문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원래 비문이고 지금의 손학규계 그렇죠. 그렇죠. 바른미래당 그 대표 오실 때 대변인을 하면서 아주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손학규계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친문은 특징이 자기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볼 때는 이낙연 너 저 광주 국회의원이나 하고 전남 도지사나 하고 하면 지역적인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데 어디다 대고 대권 내밀어 하고서 그냥 머리 누른 거 아닌가. 그래서 이해찬 대표 체제로 좀 더 강하게 선거 때까지 가겠다. 저는 뭐 이런 보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후계 구도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알려지기는 조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찬 대표 생각은 좀 다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 하나는 자기 원래 보좌관 출신이 유시민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정치 안 하겠다고 난 근처에도 안 가겠다는데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탁 시켰단 말이에요. 또 얼마 전에 양정철이가 무슨 토크 콘서트에서 대권 후보로 나와서 봉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해찬 생각은 좀 다르고 또 이해찬의 가장 또 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이나 조국 택도 없어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또 느낌도 저는 받아요. 그렇죠. 속으로는. 그렇죠. 문재인은 이번 대통령으로 끝나는 거고 이해찬 입장에서는 이 정권이 20년 본인 얘기대로 뭐 100년을 가려면 다른 구도를 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이해찬 대표가 과거에 출마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국회의원. 안 한다고 그랬죠.
출마를 국회의원만 안 한다고 그랬지 대통령도 안 한다 소리를 안 했거든요. 본인도 뜻이 뭐, 있을 것 같고 예. 전에 대선 예. 경선에 나왔다가 졌잖아요. 당선되고 안 되고는 떠나서 일단 뭐 큰 꿈이 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이낙연 총리는 저는 그 사무실 뒤에다가 제가 그 벽걸이 하나 붙여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뒤에다가 의자 뒤에다가 책상 뒤에다가 하나 붙여주고 싶어요. 예? 옛날에 왜 그 6.25 때 트루만 대통령은 책상에다 더 복스 스탑스 히어라고 썼다잖아요. 써놨죠. 모든 책임 여기서 끝이다. 내가 내가 책임진다 했는데 이낙연 총리는 능력은 있는지 몰라도 한 패스를 번도 하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다. 책임은 안 지거든요. 다 패스 뒤로. 다 패스하고 사실 좋은 말만 이렇게 하고 국회 대답 잘해서 사이다 총리 말은 듣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총대 메고 하는 건 없거든요. 화재 현장에 가서 강원도 뭐 수첩 그렇죠. 내가지고 꼼꼼한 총리다. 그렇죠. 이런 이미지 정지는 또 꼼꼼한 잘하더라고요. 거를 또 언론에 잘 노출해가지고 잘한다 소리 듣는데 대권을 넘보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시대적인 소명, 네. 역경 극복 스토리. 네. 그냥 월급쟁이잖아요. 월급쟁이는 기업에서도요 많이 올라가면 부회장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나갈 때는 나 쫓아냈다고 쓰레기통 차면서 나가요. 월급쟁이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기분 좋게 나가는 경우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나갈 때는 다 쫓겨나고 쓰레기통 다 차고 섭섭해하고 삼성이나 뭐 현대는 다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낙연 총리가 지금 리스크 테이킹은 안 하잖아요. 안 그럼 하죠. 나갈 때 뒷모습이 낙엽처럼 이 낙엽의 이 낙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가 소질은 다분하다고 보는데 예. 이해찬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친문 아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낙연 총리를 썼는데 그런 대로 말 잘 듣는다고 대권까지 준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김치국도 한 사발 드리고 싶어서 이낙연 총리한테 김치국 드시지 말라고 김치국 드시지 말라고 지금부터 싸워야 됩니다. 한일 그 회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고집 부려서 지금 막혀 있는 게 그게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막고 있잖아요. 다 눈치 보고 있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본 전문가님. 총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해야죠. 문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고 아니면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 당신이 결자해제 해라. 아니면 사표 던지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한 사람이 옛날 이해창이잖아. 이해창. 그렇죠. 대쪽 총리. 네. 그렇지만 나중에 선대본부장하고 물론 뭐 떨어지긴 또 많이 떨어졌죠. 2번인가 3번인가 떨어졌지만 방심하다 떨어졌는데. 방심한 거 대통령 기분은 많이 냈죠. 하지만은 저 이낙연 총리라는 사람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총리를 글쎄 열심히 해서 스톡옵션도 받고 돈은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언어는 안 됩니다. 네. 일단 우리 윤영걸 대표님, 윤삼걸 대표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면 그건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관측이 틀려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또 하나는 30일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네, 그렇죠. 거기서도 또 총선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 있는 시사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인재 영입위원장은 내가 직접 맡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가 직접 면접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권력을 남한테 절대 줄 수 없다는 거고 양정철이가 무슨 인재를 지가 책임진다? 그 헛소리 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거기다 특히 말 많은 사람은 그 인재 영입위원으로 같이 안 하겠다는 식으로 그 말 많은 게 지금 양정철이 그렇죠. 아닙니까? 양정철 너 같은 무주렁이가 너는 막 내시나 하고 옛날로 말하면 임금님 요강이나 비워 임금님 양치질한테 칫소리나 갖다 주고 하지 너는 깜이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저는 옛날에 삼성 같은 데도 이병철 회장이 직접 면접봤거든요. 인재 영입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책임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해창 대표가 이거는 괜찮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인재 사람을 끌어와서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친문이라는 초선 의원들이 다 문재인 때
비대위원장하고 할 때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 다 끌어온 사람들 자기 아니에요? 사람은 공천 주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 사람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옛날에 YS도 뭐 손학규나 뭐 이재호 이런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자기가 공천 줘서 자기 사람 만들어 놓잖아요. 정의완 이런 사람들. 그래도 그렇죠.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해찬도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인재를 내 나름대로 뽑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자기가 나갈 수 있으면 대선에 나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내 세력으로 후계자를 키우겠다. 예. 그런 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또 하나 그날 네. 얘기 나온 것 중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네. 청와대에서 출신들이 뭐 지금 소문은 한 40여 명이 대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할 거냐? 관건이죠. 그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요지는 낙하산 그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개인 편향이 공천을 좌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개인 편향이 누가 하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오케이 너 가서 어디 나가 이거 안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미리 공천룰을 다 확정해 넣어가지고 엄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만만치 않은 칠선 관록이더라고요. 급소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걸 제대로 실천하려면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라는 분하고 아주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에서 점 찍어 왔는데 그 점 찍은 거를 내버려. 그래서 내가 다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판 붙어야죠. 그러니까 이해찬도 사실 이해찬 나이 많지 않거든요. 얼굴이 저렇게 워낙 그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60대예요. 예? 워낙 얼굴이 좀 늙어 보여서 예, 좀 얼핏 보면 이제 세수 안 하시고 이게 나오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지. 그 굉장히 이제 이제 한국 나이로 하면 68세, 만으로 67세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부터 52년생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도 될 나이예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결기를 갖고 청와대하고 한판 붙는다는 각오. 그럼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청와대에서는 양정철하고 백원우를 내 보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직접 하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받았고, 그렇죠. 그 정무수석도 지금 깜빵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이 대리인을 내 보냈는데 너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또 하나는 조국을 또 씹었더라고요. 우리 속된 말로. 조국이 그 SNS 그냥 틈만 나면 페이스북에다 글 올려갖고 세상 풍파를 지금 막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SNS 하는 거 자체야 뭐 자유다. 그런데 공사는 구별해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본인의 사견을 필요하고 있더라. 아니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뜻 그걸 지금 사실상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견으로 탁 치부를 하면서 조국까지 치더라고요. 그건 뭐 동사 구별을 못하는 사람으로. 이해찬 대표가 국민 정서를 읽은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조국이라는 사람은 천하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폴리페서 그렇게 비판하다가 자기가 또 서울대 그 복직하고 또 일본하고 이렇게 무역 분쟁이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회담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사람은 다 매국노다. 무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하니까 그건 대표로서는 지적은 잘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해찬 대표도 저는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요전에 강창일 의원이 한일 의원 회장할 때 그 일본하고 좀 빨리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랬잖아요. 맞아요. 자기 의원이 그래도 한일 의원 연맹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이 일본하고 한국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야 시끄러워 이거 초등학교 학급 회의도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폭 회의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조폭 오야봉들이 이렇게 안 하고 네 뜻 충분히 얘기해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워낙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 같이 하니까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그 문제점을 좀 아니까 약간 지적을 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진정성은 있는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하려면은 청와대가 잘못한 거를 과감하게 붙어야죠. 그러면은 진정성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기자 간담회도 보니까
당내라든가 청와대, 그러니까 당내라는 것은 결국 청와대 오더 받아서는 네. 뭐 친문 세력들 네. 네, 그런 기류와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역할 분담론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무총리, 칠선 의원, 그렇죠. 당대표 경륜이 네. 드러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일부 그렇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지소미아예요. 네. 그거 필요하다. 그렇죠. 당내에서는 감정적으로 무슨 일본하고 정보 보호 교류하느냐 군사 정보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폐결하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도 그 하고 도쿄 올림픽 네. 그에 대해서 보이콧해야 한다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는 뗄 수 없는 이웃이다.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니까 그렇죠. 감정은 좀 잘 조절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네. 유연한 대응을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 경륜 있는 말이죠. 어떻게 도쿄올림픽을 보이콧을 합니까? 그건 우리만 왕따가 되는 거죠. 화가 난다고 자기 집에 불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화가 난다고 물론 뭐 TV 정도는 부실 수가 있어요. 화가 나서. 하지만 불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소미아 같은 것도 일본의 안보도 있지만 우리 안보에도 중요하잖아요. 지소미아 지난번 그 탄도미사일 쏘았는데도 우리는 정확하니 몇 킬로인지도 예측을 못했는데 일본에서 군사정보 그 지소미아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뭐 600km다 몇 킬로다 이렇게 확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경화 장관도 일본 외무장관한테 지소미아 파기 검토한다. 여당 의원들이 지소미아 파기하자고 주장하는 거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지소미아 파기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이 제일 좋고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좋아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푸틴 좋아하죠. 좋아할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손해 나는 거잖아요. 일본이 밉다고 우리가 같이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지소미아라는 것은 북핵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함께 이렇게 공조를 해서 시너지를 내자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북핵 위협이 미국이 더 많이 받습니까? 일본이 더 많이 받습니까?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은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런 첨단 장비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유일하게 20년 집권한다 뭐 한다지만은 노리는 건 민주당이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서 그 좋은 나라로 복지국가로 평화로운 국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주고 꿈을 갖고 우리를 끌고 가 국민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세 가지 반사이익만 보고 있어요. 반사이익. 어떤 겁니까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갈팡질팡 리더십. 예. 예? 야당복이 있다고. 야당복이 있다고 하는 거야. 황교안 대표가 뭐든지 좀 어정쩡하잖아요. 아직도 공무원 티 덜 벗은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반사이익을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보고 그렇죠. 있죠. 예. 두 번째 노리는 반사이익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석방. 그러면 친박, 비박, 뭐 우리 공화당 하며 지금 보수는 상당히 분열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거 아마 시기 보고 있을 겁니다. 언제 사면하고. 세 번째로는 친일 프레임. 예? 계속 불매 운동이니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일본하고 자극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안보가 더 위험하면은 할수록 일본하고 적대 관계가 돼서 그 반대 이익으로 표를 몰아오겠다.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도 그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일본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지금 집권당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파탄 나든 그렇죠. 말든 기업은 죽든 말든 우리는 표를 먼저 모으는 것이 장땡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찬 대표 이런 그 반일 프레임이랄까 또 대일 강경론에 대한 제동 이런 것들이 역시 무슨 청와대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경륜에서 나왔다 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본과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자신의 그런 판단에서 나왔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앞으로 대일 그런 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도 좀 더 어떤 그 협상의 공간이 좀 넓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찬 대표가 뭐 그런 얘기도 했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엄포도 놓긴 했어요. 하지만은 일본하고 좀 협의할
영역이 좀 넓다. 뭐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완화된 우리 국민 감정을 요구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청와대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좀 대응해라. 뭐 이런 그런 사인이라고 사인이라고 봐야 되고 청와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나마 이해찬 대표 정도가 한마디 해야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요.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여당 의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마디도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최소한도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은 매주 월요일마다 둘이 월요 뭐 회동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는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인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일본은 잘 알고 합의도 잘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나마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뭐 그런 정도라도 청와대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죠. 제가 별로 이해찬 대표 좋아하는데 직자를 하게 되네요. 그래도 이해찬 대표가 과거에 총리할 때도 밑에서 보고나 회의할 때 요점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래요.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총재 시절에 이해찬 대표를 최고 정책통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분에 대해서 비난도 많이 하고 또 말을 좀 거칠게 하고 또 항상 찌푸린 얼굴이잖아요. 그래갖고 탈당해갖고 나간 것도 또 그래갖고 다시 공천 주고 그랬어요. 꼭 얼굴 보면은 왜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부인한테 귀차대기 한 대 맞고 나온 얼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총명함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경륜도 뭐 칠선이고 뭐 대표도 했고 총리까지 했으니까 그런 지금의 일본하고의 문제점 물론 뭐 경제는 잘 몰라요. 운동권하고 뭐 5.18 때 엉터리로 뭐 유공자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경제는 모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장기표 씨한테 되게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경제는 모르지만 이 문제점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권 정부를 향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지적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봐서는 조금 다행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버럭 총리, 국민 밉상 대표라는 별명을 받아온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모처럼 한일 갈등 국면에서 경륜 있는 어른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페인트 모션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집권당 대표가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전국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청와대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간에 벌인 흥미진진한 한판 승부 승자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